자, 지금 들어온 백악관 속보는 러시아가 추가 군사 조치를 할 경우에 외무장관이나 정상 간 회담은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추가 군사 조치 안 하면은 외무장관 회담이나 그 이후의 넥스트 외교적인 채널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간을 잘 읽으시길 바라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백악관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추가 군사 조치를 하면은 그러면 없다지만 안 하면은 열려 있다. 안 하길 바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애널리스트고요.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나오셔서. 참, 이 외부적인 일은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추이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충 예상된 스텝들은 가고 있어요. 아주 돌발적으로 막 가지는 않고 있고, 백악관의 저런 발언들도 강한 어조지만은 조심은 하는 것 같고, 새로울 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분위기인데, 자, 저거는 저거고 저거 외부적인 걸 제외하면은 국내는 사실 그렇게 나쁜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어제 대선 후보들이 탄소 중립 정책 중립에 대해서 이제 경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입장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A안, B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걸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해외 정치 상황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에너지 전환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에서 A안, B안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굉장히 산업 부분이 많죠. 수송,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농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각각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A안과 B안입니다. 그래서 A안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B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러서 가지고 LNG는 일부 잔존을 해놓고 나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60%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이제 석탄 발전을 0%로 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6%에서 7%로 내리겠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자, 일단 A안, B안이라고 지금 해서 나갔는데 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조금씩 다른 듯 하면서 같은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인지 또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반발했고 산업계에서는 너무 빠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의견들을 대변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의견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탄소 중립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더 빠르게 10년 더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을 좀 수렴을 하자 이렇게 조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과 관련돼서는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원전을 녹색 분류에 넣었죠. 네, 넣었습니다. 탈원전과 관련된 우리 현재 대선 양자 후보라고 나눴을 때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제 탈원전을 딱 놓고 나서 보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거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한울 3, 4, 5개가 가장 핵심 이슈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한울 3, 4, 5개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공사비가 한 8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국민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것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시작하자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전력 가격에 대한 두 후보의 또 입장 차이, 이것도 정리가 네. 양쪽 후보 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하여튼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겠죠. 물가하고 연동이 되고. 네, 서민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후보들의 진짜 의도,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전력 가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했었던 인터뷰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은 사실 전기요금 물가 연동제 아니면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즉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식적으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4월 전력 가격 인상 백지화라고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동결이란 얘기죠. 동결이란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진짜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는 4월에다가 찍어주셔야 돼요. 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한전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차기 정부한테 넘기냐. 즉 4월이 아니라 할 거면 더 빨리 해라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진짜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네. 진보 쪽 후보든 보수 쪽 후보든 간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성이죠, 현실성. 지금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이번에도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에너지 고속도로가 약간 생소한데 네. 가상 발전소, 스마트 그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현재 송배전망에서 I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는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력망의 반대는 집중형 전력망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중형 전력망 체제입니다. 네. 전력거래소에서 1단위로 발전기를 컨트롤을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풍력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이 한국형 원전 K 원전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요즘 뭐 SMR이라고 하는 스몰 모듈러 형태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K 원전이라는 건? K원전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탈원전 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탈원전을 폐기한다. 즉 우리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전 믹스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맥스 40%까지 가자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건설 안 하는 쪽인데 윤석열 후보의 K원전 공약에 따르면은 한 원전은 7기에서 10기 정도 더 추가 건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그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기업은 한국전력이죠. 네. 왜 상장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 제가 주주라면은 네. 네, 속병아리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네. 과거 장기 시계열을 보게 되면은 대선이 변곡점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주가가 변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한국전력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전력 가격 인상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전 적자 구조가 두바이유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은 적자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패턴상 전력 도매 가격 상승 이후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 경쟁을 하지만 소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니까 그 시차가 발생해서인데요. 네. 최근 22년 S&P 전력 도매 가격이 보시면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양측 대선 후보 모두 다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 공감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뒤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 패턴을 보일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이제 기업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코너들이 있어서 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수혜주는 전기 파는 회사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전기 사용량이 증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매년 한 5년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네. 그 변수를 넣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전기 판매량은 GDP랑 연동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볼 때는 이 전기가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단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빠지는 거 여기에 배팅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지금 ASP 전기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한국전력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제 원가 연동제 뭐 이렇게 개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 참 회한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한번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또 돌아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한국전력 얘기 들어봤고요.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애널리스트입니다. 남인식 연구원이 또 도움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